제가 정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을 제가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보다 이 마이크가 더 아니 카메라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이 젊은 층한테 전달이 되려면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진보, 보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왔고 또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북미공회에서 당시 이제 왕실을 이제 옹호하던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고 부르주아를 대변했던 공화파는 왼쪽에 앉으면서 이 우파 좌파의 개념이 생긴 건데요. 이 공화파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그다음에 왕당파를 추출한 이후에 다시 공화파 내부에서 이번에는 로베스피에르의 극진 좌파 자코벤당이 좌측에 앉고 그다음에 부르주아의 이해를 대변했던 온건파, 지롱들파가 우측에 앉으면서 다시 한번 좌우로 갈리게 됩니다. 네, 또 어떨 때는 살아있을 때는 당시에 이렇게 좌파의 인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우파였더라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샤르네 백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그 캐톨릭 작가인데 자기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그 유대인 장교 드레피우스라는 장교가 그 독일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간첩 혐의로 이렇게 정신형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드레피우스를 옹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좌파를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옛날 과거 프랑스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아니면 또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런 열정이라던가 또 1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파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의 사상가들의 책이나 이런 잡지를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늘 뽀항이 나고 그 프랑스 주간지에서 나오는 이게 특별호예요. 이게 철학문화 특별호인데 여기에 우파 좌파라는 제가 이 잡지를 많이 이제 읽었었는데요. 이 잡지에 나오는 서문에서 그 국가에 대한 열정,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에 대한 열정은 원래는 좌파에서 나왔는데 그 1930년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는 우파로 스며들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나치 정권을 열렬히 옹호하는 그런 극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의 좌파, 하나의 우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좌파, 여러 개의 우파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도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본 점은 우리는 보통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저항하는 힘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보 정신이나 또 이렇게 보수 정신처럼 이렇게 변화에 반대하는 힘은 좌파에서 올 때도 있었고 우파에서 올 때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개념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했던 이 사상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진보 대통령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 7개월에 지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너무나 잘못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할 각오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마 오늘 제 말투가 좀 거칠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지금 임신 10개월이다 보니까 호흡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가치. 제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개념을 대변하는 그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우선 우파는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우파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좌파는요? 네, 평등을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보는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보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소위 우파라는 분들이 자유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평등을 지향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깰 만큼 새로운 사고를 할 능력은 있는 것인지,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긴 있는 것인지 저는 엄청난 회의감을 듭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각각의 개념과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우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파를 8개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에서 왕당파가 오른쪽에 앉고 공화파가 왼쪽에 앉으면서 우파, 좌파의 기원이 되었는데, 그 왕당파, 그러니까 정통 왕족 지지파가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올레어파, 나폴레옹파, 자유공화주의파, 민족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파, 그리고 농건주의파, 농업을 조심했던 농건주의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세운 샤를 드골의 드골파, 이렇게 역사적으로 8개의 보수를, 우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었고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이렇게 2개만이 프랑스 우파 무대에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우파라는 개념을 정립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토크빌은 원래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시 혁명 정부의 공포 정치 시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집안의 출신입니다. 친척들 대부분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빌이 자유사상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말제르브, 외할아버지 말제르브인데요. 이 말제르브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를 변호했던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 결과 집안은 거의 풍지박산이라고 이 말제르브 역시 단독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토크빌의 외할아버지인 말제르브는 물론 왕실에 충성하긴 했지만 그 정치적으로는 그 군주제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인민의 자치를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토크빌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는 왕 앞에서는 인민을,
인민 앞에서는 왕을 옹호했던 말제르부의 손자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토크빌이 만 25세, 26세 나이에 걸쳐서 미국을 10개월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본 이후에 프랑스에 와서 만 29세의 나이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미래사회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 직후였고, 프랑스에서 소위 우파들은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쟁취된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미래, 현대사회의 미래다라고 주장했던 토크빌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우파들의 개념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젊은 청년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꼈고 이렇게 집필했던 그 내용은 사실상 정말 예언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100년 정도 후에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 덕분에 프랑스에서 우파 사상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 되는 평등, 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평등에 대한 욕구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인간의 본성하고 결합해서 결국 빗나간 독재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날 쓰는 말인 전체주의를 낳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민주주의란 다시 말해서 국민의 정부가 자유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토크빌이 왜 천재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일반화된 자유와 정당으로 인해 실증난 민주사회는 구세주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포퓰리즘의 근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포퓰리즘이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열정, 그리고 평등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일련의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평등에 대한 욕망은 평등이 커질수록 점점 더 만족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커지는 이 평등에 대한 욕망은 엘리트들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법치주의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중 선동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독재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겠죠.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이미 200년 전에 대중민주주의의 약점을 통찰해낸 천재였던 거죠. 대중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정말 미국에 간 토크빌은 제약 없는 산업활동,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등은 결국에 시장의 지배와 이윤 손실의 좌우가 되는데, 이 자유시장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이 결국 미국을 민주주의로 만들고, 각각의 개인들이, 독립된 개인들이 참여하는 공화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비결이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우파 사상을 정립시킨 천재 토크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인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평등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줄 것 같은 구세주를 찾고 결국 이것이 독재자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유는 점점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처럼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오히려 독립된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아적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토크빌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전례 없는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자유시장 경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신분적 평등을 유지하는 비결이더라.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한 평등을 강요하면 결국 하향 평준화된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기회의 박탈과 자유의 침해라는 가장 큰 불평등을 눈에 띄지 않게 되더라. 이게 바로 우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회의 박탈, 자유의 침해, 하향 평준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이 우파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립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 우파의 가치를 지켜본 적이 있었을까요? 소위 우파 정당이라는 곳에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택시 월급제를 통과시키고 포퓰리즘 퍼주기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려고 하고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토크빌이 경계했던 그 구세주가 될 인물을 찾고 있고요. 소위 우파의 인물이 없느니 이런 말씀하시고 그 우파라는 분들 중에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지 그리고 제가 소개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을 얼마나 읽으셨을지 네, 저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제가 최근에 정말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바로 현재 교보문고, 명품문고에서 우파 사상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지금 계속 랭킹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이영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노예의 길이 2위 랭킹된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노예의 길은 하이에크가 1944년에 2차 대전 기간 중에 영국이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론을 밝혀내는데 바로 공산주의의 극자와 나치즘의 극우의 시작점은 둘 다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다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나름 너무나 멀리 간 생각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이에크가 이 전체주의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소중하게 내세운 가치는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자유가 우파 사상의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 또 각각의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우리 우파가 지켜내야 하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문제를 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통제를 통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가 정립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전체주의자들은 계획 경제를 주장하면서 그런 국가의 경제를 어떤 공공의 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 방법까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짜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평화올림픽이라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공공의 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무시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자들은 지들이 세운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를 통제하려 하고 이것은 실로 엄청난 권력이고 강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강제력이 바로 극우와 국자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국자든 극우든 간에 전체주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아무리 공정한 경쟁이라도 경쟁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게 되죠. 그리고 국가는 망국의 길을 갑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처럼요. 정리를 하면 전체주의를 따르다 보면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독재의 길, 나치즘의 극우 또는 스탈린의 공산주의 극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우나 국자란 전체주의자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나 국자는 전체주의자들이 지들이 세운 일방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가 진짜 극우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올림픽이라는 자기들이 정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적으로 해서 강행을 해서 그 폭풍은 국민들에게 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인이 투자해서 세운 사립유치원을 공공의 적으로 돌려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게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기 때문에 알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래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전체주의의 상징인 이 공연을 위해서 북한 어린이들은 관절염, 방광염에 걸리는 등 정말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공연을 본 어떤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벅차오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구인가요? 왜 저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구구라고 그러고 진짜 구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하이에크는 국가의 역할을 딱 두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둘째,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것.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자유 경쟁의 이 자유라는 가치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진정한 우파 정당이 대한민국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좌파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과정 중에서 이 좌파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고 유리한 것으로 이제 학회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좌파의 시작점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그 평등을 어느 선까지 봐야 하냐, 이 평등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까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인권선언문에서 이 선언문 작성한 사람들이 선언문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공표했지만 노예제도 폐기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좌파 내에서도 여러 부류의 좌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촛불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버금간다는 운동 이런 헛소리를 듣는 게 제가 너무 괴로웠었는데 사실상 1789년에 로베스피에르의 극진 좌파가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네, 왕을 죽이고 혁명을 시작한 로베스피에르는 사실상 실권을 잡고 공포 정치를 휘두르다가 2년 만에 본인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정말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요. 프랑스 국민들은 공화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국가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 순간 자코민들이 일으킨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거죠. 왕을 죽이고 혁명을 했는데 황제가 등극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는 5번의 공화정, 2번의 제정, 2번의 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한 17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때 프랑스 좌파들은 진짜 해방은 정치적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을 정말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노동의 착취가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마르크스 분석을 자신들의 가치의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소유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정의와 자유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무슨 소행이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좌파 지식인은 크리스토프 프로샤소라는 교수님은 이분은 프랑스 좌파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이 책 이름이 과연 좌파는 도덕적인가? 라는 책을 써서 이 좌파 내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성찰해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스스로 좌파라는 사람들은 사실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하면서 지들은 좌파라는 타이틀을 거부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참 엄청나게 타락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최근에 지켜보고 있죠. 정말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론왕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 역겹고 정말 구역질 날 것 같습니다. 이 우파 좌파가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되긴 했는데 사실 프랑스를 좌우로 정말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드레퓨스 사건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894년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퓨스가 군사기밀을 독일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정신형을 선고받아서 악마의 성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그때 드레퓨스가 무죄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진상이 은폐됐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범은 에스테라지 소년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피카르의 입을 막고 에스테라지한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 열받은 소설가 에밀 졸라가 자큐유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신문에 발표하는데 이게 정말 프랑스를 엄청나게 분열시켰던 사건이 됩니다. 그때 프랑스는 드레퓨스파, 반드레퓨스파로 완전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드레퓨스파는 좌파로, 반드레퓨스파는 우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드레퓨스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드레퓨스가 무죄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고 반드레퓨스파는 당시 프랑스가
그 유태인들, 금융 쪽의 유태인들이 프랑스 정치인들하고 하루 매일매일 그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군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나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에밀 졸라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요. 바로 항소했는데 져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길을 오르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리라. 당시 프랑스 좌파의 가치는 평등보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나갔던 사람이고 그때 태극기 집회 나왔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나오신 거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저질스러운 그 언론을 필두로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나온 게 태극기 집회인데 그럼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좌파가 있긴 있을까요? 이 드레이프스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에밀 졸라를 선두로 해서 당시 좌파 지식인들을 도덕적인 이유로 사회적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식인들의 안가주먹이라 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칭 지식인들은 그때 다 뭐 했습니까? 최근에 누가 홀리패스로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는 안가주먹에 의문을 당하는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 드레이프스 사건으로 시작된 지식인들의 사회적 안가주먹은 도덕적 양심에 따른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주의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레온 블룸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아우르는 인민전선이라는 그런 정당의 수장으로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사회주의 좌파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라든가 주 40시간 근무제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파업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사회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를 다 아우르는 정당을 이끌다가 1919년에 프랑스 사회당 선거 때 당시에 볼셰비키 공산당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더니 같은 해에 급기야 모스크바에 만든 그 국제적인 공산당 기구인 코민테른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실상 공산주의하고 손을 그은 거죠. 레온 블룸 역시 당시에 그 드레이프스 사건에 사회적 안가주먹을 다하는 그거를 위해서 본인이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이때부터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배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온 블룸이 쓴 책이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좌파의 신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안가주먹이란 진실과 인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다. 저는 처음에 좌파의 가치를 그냥 평등으로 생각했었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주의 좌파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고 좌파의 가치를 평등에서 진실 추구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주의 좌파가 존재하긴 할까요? 그 프랑스에서 좌파 지식인들의 헤게모니를 비판했던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을 쓴 레이몽드 아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런던에서 하이에크를 만나고 자유주의자로 개종을 하는데 당시 드골 장군이 이끌던 프랑스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그 지식인 사회가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식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아론을 향해서 반공산주의자들은 개다 라고 이렇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똑똑했고 정말 아는 것이 많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그런 지적인 정직함이 프랑스에서 자유주의가 부활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쓴 지식인의 안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장애이다.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좌파를 두고 아론은 60년 전에 일침을 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진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